오늘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경희대학교 병원 백종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으로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백종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에는 1위로 자살률 1위를 기록한대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아무래도 너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핵가족화 변화를 많이 경험했고요. 지금 뭐 노인 세대는 노년기를 준비할 시간도 없으셨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또 아직 사회 안전망도 충분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사실 자살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뭐 쥐들이 뭐 바다로 가서 자살을 한다 이런 보고는 맨 앞에 쥐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쭈루룩 잘못 바다로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 자신이 그런 죽음을 결정하는 건 인간만의 특징인데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막을 수 있는 자살이더라. 왜냐하면 자살로 사망할 당시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한 4개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을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신건강에도 우울한 마음이 이제 우울증까지 가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사실 그때 자살을 시도해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분이 지나서 몇 달 후에 우울증이 호전된 다음에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왜 난 그 생각밖에 못했을까 라는 점에서는 우리 주변에 막을 수 있는 자살, 죽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증상들을 가장 빨리 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주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뭐 징후라든지요.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불면증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는 정말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불면증 없는 우울증은 굉장히 적고요. 뭐 저만 해도 원래 이렇게 딱 벽에 머리만 대면 자는 편인데 정말 고민이 되는 날은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의 첫 번째 사인이죠. 잠이 안 오고 며칠 잠이 안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낮에도 제대로 집중하고 몰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악순환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모니터링 했을 때 불면증이 계속된다. 이거는 뭔가 중요한 경고 신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덜 하게 되고 밖에도 덜 나가고 하고 싶던 여러 가지 목표 여행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불면증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잠을 많이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면증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밤에 깊은 수면은 방해하거든요. 우리 뇌는 되게 단순해서 그 점은 많이 누워있는 시간을 잔시간으로 칩니다. 그럼 나는 16시간은 누워있었는데 잠은 2시간밖에 못 잤어라고 생각하는데 내 뇌는 이미 16시간을 잤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안 눕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다 보니까 거꾸로 불면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면증이 있는 주변 분들을 보면 이게 혹시나 우울감이나 혹여 자살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면 그때 어떻게 좀 주변인으로서 하면 좋을까요? 그 첫 시작이 참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좀 다른데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괜히 물어봤다가
기분 오히려. 나빠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내 말이 씨가 되면 어떡하나. 또 괜히 상처 주면 어떡하나. 내가 물어본다고 말해 줄까? 아니 설령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게요. 예. 그럼 내가 그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뭐 이런 데 대한 궁금함이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같은 게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계신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자살 예방에 대한 문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심을 갖고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오히려 물어보는 예, 게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아예 구체적으로 너 혹시 이런 거 볼 때 내가 좀 걱정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 제가 그거를 그래도 한 20 몇 년 동안 물어봤거든요. 한 번도 멱살 잡힌 적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앞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물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울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죠. 난 이래서 걱정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근데 물어보지 않은 다음에 안타까움은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분들을 만나면서 뭐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그때 내가 이랬으면, 그때 내가 물어봤으면,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다가 못 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날 내가 한 번 더 물어봐 줬어야 되는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광명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죽어야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내뱉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말 자살 생각이 있으셔서 할머님께서 그러시는 걸까요?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저희 자살의 경고 신호 중에 첫 번째가 언어적 신호고 죽고 싶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정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저도. 네. 저도. 네. 힘들다는 표현이 훨씬 많겠죠.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이 평소에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고 별 변화가 없다면 굳이 염두에 두지 않고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뱉는 말에 죽고 싶다와 달리 할머니가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첫 번째는 건강 문제거든요. 되게 어디가 먼저 아프십니다. 그러면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또 뭘 하던 걸 못하죠.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노인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짐 되기 싫다. 나만 떠나면 다 편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괴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보다는 첫 번째로는 어디가 많이 아프시거나 근데 이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거나 세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외롭고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대에서 노인의 외로움은 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정말 혹시 우리 할머니가 라고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할머니가 마음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인데요. 우연히 친구의 손목에 자해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 친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불과 2017년, 18년 이럴 때 우리나라에 자해가 대유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폭증했었다가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유럽 이런 다 급증했다가 줄었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대개는 청소년 25세 이하에서 생기는 일인데 어떤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못 봐도 친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선생님한테 이럴까? 그랬다가 싫어하거나 얘가 더 불이익을 받으면 어떨까? 별별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통 뭐 권유하는 거는 그 친구가 나의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민한 청소년의 시기에는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저 이상한 애 왕따가 되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런 자리로 같이 가서 이렇게 봐서 나 좀 걱정했는데 그게 혹시 자해가 아닌지 내가 걱정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어떤 집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이때 우리 어떻게 같이 대처해 보자는 말을 시작해 볼 수 있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친구를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가 있었네요. 네네네. 네, 용기 내서 또 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또 고민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센터에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따로 만나서 또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가 첫째 출산 후에 계속 누워만 있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저희 와이프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산후 우울증은 누구나 겪고 있어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한 달에서 두 달째, 그때 제일 우울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90%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산후의 우울, 산후 블루라고 해가지고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커다란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뭐 세상에 뭐하고도 바꿀 수 없이 기쁜 일인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여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뭐 호르몬 변화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때 우울한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여기에 맞게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되게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지나가는 블루고요. 근데 이제 한 10에서 15%는 산후우울증으로 가거든요. 일단 그게 며칠에 끝나지 않고 1주,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길게 오래 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남들이 볼 때는 다 축하해 주는데 나는 애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애가 사랑스러운데 애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잘 못하는 거죠. 뭐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이런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울하죠. 난 나쁜 엄마구나. 그렇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예 국가가 산후조리사를 고용해서 6번 이상을 집을 찾아가서 이걸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이 물어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만 잘하면 돼라는 말을 듣더라도 정말 힘든 건 없는지, 그것도 이때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걸 같이 노력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으로 또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때로는 꼭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도 산후우울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얼마든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일반 우울증과 치료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우울증보다 훨씬 초기에 발견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시선 때문에. 아니 저렇게 애를 낳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시기에 왜 우울해? 라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더 많은 시기인데 첫 도움을 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이에요. 얼마 전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냈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걱정이 됩니다. 제 친구 정말 괜찮을까요? 물어봅니다. 뭐 제가 원래 전공이 우울증 트라우마 이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사람을 네. 잃는 거인데 뭐 자식이나 이제 또 배우자나 가족을 잃었을 때의 고통 그 중에 또 자살로 잃었을 때의 고통은 내가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게 말할 수 없는 죽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10명이 앉아 있으면 3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거기에 4인 가족이고 제일 친한 친구가 2명이었다고 치면 매년 8에서 10만 명씩 유가족이 지금 20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몇백만 명이니까. 그럴 정도로 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고장이 날라왔을 때 그분이 50세 이하면 40%는 자살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40%가 자살이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하지 못하는 트라우마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때로는 뭐 갈등도 생기고 너 때문이다. 자책도 하시고 또 이제 2차, 3차로 다른 사람이 또 우울해지고 또 가장이었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 네. 유가족의 슬픔은 말도 못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유가족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고 저희도 작년부터 이런 유가족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국가에서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실 때 그럴 겁니다. 너무 아프면 티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때 만약 내가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유가족의 심리와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나 중앙심리보건센터의 홈페이지에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이 아마 어떤 전문가보다도 친구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너 정말 괜찮냐. 사실 괜찮지 않은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친구가 만들어준다면 그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출발을 친구가 아주 열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친구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또 해결책이 분명 있으니까 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 꼭 문의를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자살을 혹여나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요? 그분들이 나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건 죽을 용기가 아니라 도움을 받겠다는 용기였다. 라는 마음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문을 두드리고 주변의 누군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한번 용기 내어 건네본다면 또 삶이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마저도 좀 어려우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번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1393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